눈보라가 치는 조선의 겨울밤이었습니다. 차디찬 방 한 구석, 한 여인이 홀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두 눈은 감겨 있었고 두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 손이 어찌나 거칠고 굳어 있던지 곁에 있는 사람이 보았다면 누구라도 마음이 먹먹해졌을 것입니다. 27살, 꽃다운 나이라고 부르기엔 이미 너무 많이 달아버린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여인을 두고 욕했습니다. 눈먼 어미를 돈 몇 냥에 팔아넘긴 독한 딸이라고. 하나밖에 없는 동생도 그 여인을 원망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 여인의 어머니조차 처음에는 그 말들을 듣고 가슴을 쳤습니다. 하지만 5년 뒤 모든 진실이 밝혀졌을 때 그 어머니도 그 동생도 마을 사람들도 모두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 독하다던 딸이 사실 얼마나 효심이 깊었는지 그제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몹쓸 것아, 내 눈이 뭐라고 내 인생을 팔았느냐. 여러분, 이 장면 하나가 오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두 사람이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는가? 그 여인은 왜 그 노인을 두고 떠났는가? 그리고 그 사이 5년이라는 세월 동안 두 사람에게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이야기는 조선시대 그 가난하고 척박했던 세월 속에서 피어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눈물로 사랑을 증명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손 한 번 잡아주는 것으로는 도저히 다 담을 수 없는 사랑을 가슴 깊숙이 묻어두고 오직 차가운 침묵으로 그 마음을 지켜내야 했던 사람들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덕순이라는 여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때는 조선 중엽, 함경도 어느 산골 마을. 하늘이 성이라도 났는지 이맘때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이 사흘째 그칠 줄을 모릅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지붕을 뚫을 기세로 울부짖고 나무들은 제 몸 하나 가누지 못해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이런 혹한의 밤에도 한 초가집에서는 아직 불빛 하나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낡은 초가집 안, 흙벽에는 금이 가고 군데군데 짚이 삐져나와 있습니다. 바람이 들이쳐서인지 창호지 한 장은 너덜너덜 찢겨 있고 그 틈으로 눈발이 방 안까지 스며들어 옵니다. 방 한쪽 구석에는 불씨가 다 꺼져가는 화로 하나가 놓여 있는데 숱한 조각 없이 재만 남아 벌겋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 희미한 등잔불 아래 22살의 덕순이 앉아 있습니다. 갸름하고 반듯한 얼굴이지만 눈 밑에 짙은 그늘이 드리워 있고 손은 거칠어도 너무 거칠어 마치 40, 50대 안악의 소처럼 보입니다. 삭바느질로 하루를 버티는 덕순의 손가락 끝은 이미 여러 군데 피가 맺혀 딱지가 앉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덕순은 바늘을 멈추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낡은 버선 한 짝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눈을 가늘게 뜬 채 실을 꿰고 또 꿰며 바느질을 이어갑니다. 방 한쪽에는 이미 깊은 잠에 빠진 어머니가 누워 계십니다. 올해 46, 하지만 보기에는 60는 넘어 보이는 어머니. 덕순의 아버지가 역병으로 세상을 뜬 지 8년째 그 슬픔과 생활고로 몸이 부서질 대로 부서진 분입니다. 설상가상으로 3년 전부터 눈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완전히 암흑 속에 갇혀버리셨습니다. 바느질도 나물도 못하시는 어머니를 대신해 덕순이 혼자 집안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덕순의 손가락이 버선 바닥을 꿰매던 중 잠시 멈춥니다. 얼어붙은 손이 너무 시려 바늘을 잡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덕순은 두 손을 입가에 가져다 대고 후 하고 입김을 불어 넣습니다. 그 순간 쓰러진 눈보라 소리 사이로 어머니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덕순아, 아직 안 잤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묘하게 흔들리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을 자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도 딸의 기척을, 딸의 숨소리를 느끼며 밤새 걱정으로 뜬 눈을 보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덕수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에이, 어메, 곧 다 됩니다. 어메 버선 바닥이 너무 달아서 한 번만 더 꿰매면 돼요. 금방 끝나니까 어메는 주무세요. 어머니가 천천히 일어나 앉으시더니 두 손을 더듬거리며 덕순의 손을 찾습니다. 덕수는 바늘을 내려놓고 어머니의 손을 살그머니 잡아드립니다. 어머니의 손이 덕순의 손을 더듬으며 그 거칠고 차가운 손바닥을 느낍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맺혀 볼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내 눈만 성했어도 내가 이리 고생하지 않을 텐데. 덕수는 입술을 깨뭅니다.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차마 눈을 마주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덕수는 꾹꾹 눌러 담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야 일하는 게 좋아서 하는 거예요. 어매는 아무 걱정 마시고 몸이나 건강히 계세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단지 딸의 손을 더 꽉 쥘 뿐입니다. 덕순도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얼어붙은 밤 속에서 서로의 손 온기만이 유일한 위안이 되어 줄 뿐입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더욱 사납게 울부짖습니다. 하지만 그 초가집 안의 두 여인에게는 그 차갑고 허름한 방 안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아직은 그랬습니다. 이튿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덕수는 눈을 뜹니다. 어머니와 17살 남동생 복남이가 아직 자고 있는 틈을 타 덕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섭니다. 어젯밤 내린 눈이 마당을 하얗게 덮어놓았고 하늘은 아직 어둑어둑합니다. 덕수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 하나가 마지막으로 빛을 발하다 쓰러져가고 있었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 솥에 올리고 밥을 짓고 나무를 데치는 동안에도 덕순의 마음은 어딘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사흘 전에 들른 마을 의원. 박 의원의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도는 탓입니다. 덕순아, 너희 엄의 눈 말이다. 청나라에서 들여온 명사 약재가 있어. 결명자가 아니라 진짜 중원 명약이라 3달만 꾸준히 다려 드시면 눈을 다시 뜰 수 있다고 들었다. 내 직접 본 환자도 있으니 이건 거짓말이 아니란다. 덕순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어머니의 눈을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이 가슴 한복판을 때린 것입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이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허나 그 약값이 문제구나. 쌀로 치면 20가마는 좋게 될 것이야. 형편이 안 되면 어쩔 수가 없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덕순의 눈빛은 다시 꺼졌습니다. 쌀 20가마라니. 하루 벌어 하루 먹는 덕순에게는 평생을 모아도 닿지 않을 금액이었습니다. 덕순은 박 의원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그냥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아침상을 차려놓고 어머니를 깨우러 들어가는데 어머니가 이미 일어나 앉아 계십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 어머니는 언제나 소리로 세상을 읽으십니다. 솥에서 밥 끓는 소리, 덕순이 부엌에서 움직이는 발소리, 그 모든 것으로 어머니는 아침이 왔음을 아십니다. 덕순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상 앞으로 인도합니다. 밥 한 그릇, 나물 2가지, 된장국 한 사발. 그것이 전부인 소박한 아침상이지만 덕순이 어머니 몫에는 나물을 조금 더 얹어둡니다. 어머니가 수저를 들려는 순간 덕순이 먼저 국그릇을 어머니 쪽으로 밀어드립니다. 국이 좀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어머니가 천천히 국을 한 모금 드십니다. 된장 향이 방 안에 퍼집니다. 잠시 후 어머니가 입을 여십니다. 덕순아. 네. 어매가 미안하다. 덕순의 손이 수저 위에서 잠시 멈춥니다. 또 그런 말씀 하시려고요. 어매, 저 지금 밥 먹고 있어요. 아니, 들어봐. 어머니의 목소리가 더 낮아집니다. 어매가 눈만 성했어도 어매가 삭바느질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혼자 다 짊어지고 살 필요가 없었을 텐데. 네,
나이 22이면 웃고 떠들어도 모자랄 나이야. 그런데 넌 웃는 것도 잊어버린 것 같아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거기서 멎습니다. 더 이상 이어가면 눈물이 나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덕순도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자신을 위해 가슴을 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지를. 덕순은 수저를 내려놓고 어머니 곁으로 다가앉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쌉니다. 어메, 저 지금 충분히 행복해요. 근데 딱 하나만 이루어지면 저 더 바랄 게 없어요. 그게 뭔데? 덕수는 잠시 어머니의 눈을 바라봅니다. 한때는 그 어떤 달빛보다 맑았다던 지금은 흐릿하게 뿌옇게 변해버린 어머니의 눈을. 엄의 눈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어머니가 입술을 떱니다. 덕순이 작은 소리로 이어 말합니다. 엄애가 세상 빛만 다시 볼 수 있다면 저는 지옥불에라도 뛰어들 수 있어요. 그것은 결코 가볍게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덕순 자신도 그 말을 하며 어딘가 결심 같은 것이 자리를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훗날 그 말은 덕순이 할 선택의 이유가 됩니다. 그 모진 선택의 진짜 이유가 덕순의 집안 사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덕순의 아버지 김서방은 마을에서 이름난 성실한 농부였습니다. 가진 것은 없어도 식구들 밥 굶기지 않고 이웃과 나누며 사는 사람이었지요. 그런 아버지가 덕순이 14살 되던 해 마을을 휩쓴 역경에 걸려 열흘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충격으로 어머니 최 씨는 시름시름 앓다가 3년 뒤에는 시력마저 잃었습니다. 슬픔과 과로, 영양 부족이 합쳐진 결과였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의 눈도 77의 덕순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 밭일을 돕거나 삭바느질을 하거나 산에 올라 나무를 캐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덕순은 그 셋을 동시에 해가며 5해를 버텼습니다. 밥이 없으면 죽이라도 끓여 어머니 드리고 죽도 없으면 굶더라도 어머니 몫은 남겨두었습니다. 덕순이 밥을 굶었다는 사실을 어머니가 눈치챌까봐 수저 소리를 내며 밥 먹는 척 연기까지 했습니다. 남동생 복남이는 다행히 총명하고 눈이 맑은 아이였습니다. 서당에 보내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 덕순이 직접 아버지에게 배웠던 천자문과 동몽선습을 가르쳤습니다. 복남이는 누나가 가르쳐준 것을 금세 익히고 더 달라고 졸라댔습니다. 그 눈을 볼 때마다 덕수는 이 아이를 꼭 공부시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란 게 마음먹은 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흉년이 든 것입니다. 그해 봄부터 비가 오질 않더니 여름 내내 가뭄이 이어졌습니다. 덕순이 일감을 구하려 해도 마을 전체가 어려워지니 삭바느질 주문도 뚝 끊겼습니다. 산에 올라가도 나물 한 줌 구하기 어려운 판국이고 밭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가을이 되자 덕순의 집에는 쌀 한 되가 남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빚 문제까지 터졌습니다. 2년 전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 약을 쓸 때 빌린 빚이 이자가 불어 이제는 감당할 수도 없는 액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을의 고리대금업자 황 씨는 처음에는 점잖게 찾아왔다가 나중에는 아예 문 앞에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덕수는 이 모든 상황을 어머니께 숨겼습니다. 아니,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이 보이지 않아도 어머니는 느낍니다. 삭바느질 소리가 사라진 것을, 복남이가 밥상에서 밥 먹는 시간이 짧아진 것을, 덕순의 한숨 소리가 깊어진 것을.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조용히 덕순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황 씨 영감이 또 왔다 갔니? 덕순은 잠시 굳었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지나쳤어요. 거짓말하지 마. 어매는 다 들었어. 목소리가 담 너머까지 들렸는데 뭘. 덕순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빚이 얼마나 불었는지, 올해 흉년으로 수입이 없는지, 내년에도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지. 그 말을 하면서 덕수는 한 가지를 절대 꺼내지 않았습니다. 박 의원에게 들은 어머니 눈 고칠 약 이야기.
그 희망은 꺼내봤자 서로를 더 아프게 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말없이 계셨습니다. 그러다 입을 여셨습니다. 덕순아, 너 시집 가야겠다. 어메, 내 말 들어봐. 혼례를 치르면 패백 예물이라도 들어오지 않겠냐? 내 나이 22이면 이미 늦은 편이야. 마을에 괜찮은 총각 있으면 혼처를 알아봐라. 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시집 안 가요. 엄에 두고 어딜 가요. 이 고집스러운 거사. 고집 아니에요. 제가 여기 있고 싶어서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덕순에게 어머니와 복남이는 전부였습니다. 가난해도 힘들어도 이 두 사람이 곁에 있는 한덕수는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덕순에게 운명은 곧 선택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 선택이 닥쳐온 것은 초겨울이 시작되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덕수는 마을 안악에게 부탁받은 소미불 2채를 막 끝내고 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마루에서 복남이가 천자문을 소리내어 읽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는 방 안에서 볕이라도 쬐겠다며 문을 열어두고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으로 들이닥치는 발소리가 여러 개, 그것도 상당히 거친 발걸음이었습니다. 덕순이 마루에 나서자마자 황 씨와 그의 패거리 셋이 대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황 씨는 50대 중반의 깡마른 사내로 눈이 작고 광대뼈가 높아 보기에도 인정없이 생긴 위인이었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3명은 하나같이 험악하게 생긴 자긴들이었습니다. 야, 덕순아, 이번 달도 그냥 넘어갈 것 같으냐? 덕순이 몸을 꼿꼿이 세우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무서워도 물러서지 않는 것이 덕순의 방식이었습니다. 황 씨 어른, 이달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반드시 갚겠습니다. 반드시. 황 씨가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 말을 내가 몇 번째 듣는지 알아? 이제는 그 말이 귀에 못이 박혔어. 황 씨가 뒤를 돌아보며 패거리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중 한 명이 마루로 올라서려 했습니다. 덕순이 그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어디를 들어가려 하십니까? 집 안에 뭐가 있나 봐야지. 살림이라도 들고 가야 이자 대신이 되겠어.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소리를 듣고 더듬거리며 나오신 것입니다. 눈이 안 보이니 문틀에 손을 짚으며 서신 어머니의 모습에 황 씨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저기 눈먼 영감, 아니 눈먼 마누라도 있구먼. 참, 집안 꼴 좀 보게. 그 말에 복남이가 천자문을 집어던지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르신, 저희 어머니한테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황 씨가 복남이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덕수는 그 표정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야, 이 총각 몇 살이야? 상관없습니다. 덕순이 차갑게 끊었습니다. 17, 18, 건강하게 생겼는데 황 씨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양반집에서 종 구하는 데가 많지. 건강한 총각이면 몸값이 괜찮게 나오거든. 그 말에 덕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복남이를 노비로 팔겠다는 소리였습니다. 감히 그런 말씀을, 감히. 빈문서가 있어. 기한 내에 못 갚으면 담보물을 처분하는 게 당연한 거야. 법대로 하는 거라고. 앞으로 열흘 안에 원금이라도 들고 오지 않으면 이 총각 데려간다. 황 씨 일행이 돌아가고 난 자리에 새 식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방 안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셨고 복남이는 얼굴이 굳어진 채 마당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덕수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너지고 싶어도 무너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무너지면 이 집이 통째로 무너지니까. 덕수는 이를 악물고 앞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방법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그 방법이 아주 뜻밖의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마을 매파 도씨 할머니가 덕순을 찾아온 것입니다. 도씨 할머니는 40년 넘게 마을 혼사를 주선해온 인물로 좋은 혼처가 있으면 발 빠르게 움직이기로 유명했습니다. 덕순아, 나왔다. 할머니는 자리에 앉자마자 품에서 뭔가를 꺼내 덕순 앞에 놓았습니다. 비단 봉투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일단 열어봐. 덕순이 봉투를 열자 안에는 은자 여러 잎이 들어 있었습니다. 덕순은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한양 김대감댁 이야기야. 이쪽에서 혼처를 구하는데 조건이 좀 특이해. 도씨 할머니가 차분히 이야기를 풀었습니다. 한양에 사는 김대감은 세도 있는 양반이지만 탐욕으로 소문난 인물이고 아들이 오래된 폐병으로 몸이 약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액바지를 할 건강한 며느리감 혹은 부처를 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면 평생 이 동네를 떠나야 해. 가족한테도 연락하면 안 돼. 그 조건 대신 빚 전부 갚아주고 어머니 약값도 대줘. 그리고 동생 공부할 돈도 대준다고 했어. 방 안에 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덕수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아니,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황 씨의 얼굴이 보이고 복남이가 끌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눈을 뜨면 천장 너머 어머니가 눈 감은 채 새우잠을 자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이 든 척하고 계시지만 어머니도 자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덕수는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숨소리가 너무 얕았습니다. 덕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가면 다시는 가족을 볼 수 없다. 그 사실 하나가 모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복남이의 얼굴을, 이 집 마당에 핀 꽃들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다는 것. 덕순에게 이 가족은 살아야 할 이유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를 포기하는 것이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빚은 갚지 못합니다. 복남이는 열흘 후 노비로 팔려갑니다. 어머니는 평생 눈 못 뜨신 채 굶주림 속에 사십니다. 그 약이 있는데 돈만 있으면 어머니 눈을 고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덕수는 그 두 길 사이에서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덕수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어둠 속에서 그냥 앉았습니다. 부뚜막에 찬 기운이 몸속까지 파고들었지만 덕수는 그냥 두었습니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머릿속을 선명하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덕수는 생각했습니다. 천천히, 하나하나. 내가 가면 어머니 눈을 고칠 수 있다. 내가 가면 복남이가 공부할 수 있다. 내가 가면 빚쟁이가 이 집에 다시는 발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내가 가면 나는 없다. 그 마지막 생각을 하는 순간 덕수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덕수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없애는 것이 오히려 가족을 살리는 것이라는 그 모순된 진실을. 날이 밝을 무렵 덕수는 결국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러나 결심을 했어도 덕순에게는 아직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떠났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고 가면 어머니가 절대 보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덕순을 부둥켜 안고 울며 막으실 것이고, 그러면 덕순도 마음이 흔들릴 것입니다. 흔들리면 못 갑니다. 못 가면 복남이가 팔려가고 어머니는 평생 어둠 속에 사십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자신을 보내줄 수 있도록, 어머니가 자신에게 화가 나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모진 말을, 가슴에 못 박히는 말을, 그래야 어머니가 붙잡지 않을 것입니다. 덕수는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겨우 몇 숟가락 먹었습니다. 복남이가 눈치를 채고 물었습니다. 누나, 어디 아파? 아니. 근데 왜 그래? 그냥. 복남이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녁 무렵
어머니가 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냥 손을 꼭 쥐고 계셨습니다. 마치 딸이 무슨 결심을 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덕순아. 네, 무슨 결심을 했든 간에 내가 결정한 거면 어머니는 믿는다. 그 말 한마디에 덕순은 그만 무너져 내릴 뻔했습니다. 어머니는 몰랐습니다. 몰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딸의 마음을 이미 다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무엇을 결심했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덕순에게는 가장 잔인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날 밤, 덕순은 마지막으로 어머니 옆에 누웠습니다. 눈을 뜬 채 밤새 어머니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새겼습니다. 잊지 않으려고 어디를 가도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어도 이 숨소리만큼은 평생 기억할 수 있도록.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덕순은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남은 콩을 넣어 밥을 윤기 있게 짓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복남이가 좋아하는 무나물도 졸였습니다. 상을 차리며 덕순은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아침상을 받은 어머니와 복남이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른 채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밥 먹는 도중 덕순이 밥상을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젓가락을 멈추었습니다. 복남이가 눈을 들었습니다. 덕순이 자리에서 일어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최대한 차갑게, 최대한 모질게. 가슴속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표정은 무너지지 않아야 했습니다. 어메, 나 말 좀 할게요. 응, 해봐. 나 오늘 이 집 떠날 거예요.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복남이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누나, 무슨 소리야? 한양에 돈 많은 집에서 혼처가 들어왔어요. 나 시집 갈 거예요. 어머니가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갑자기가 아니에요.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요. 덕순이 목소리에 나를 세웠습니다. 눈먼 엄에 수발드는 거 솔직히 말하면 이제 지긋지긋해요. 나도 사람이에요. 매일 삭바느질하고 나물 캐고 나 언제 사람다운 삶 살아요? 복남이가 발끈했습니다. 누나, 그게 무슨 말이야? 복남아, 너도 들어. 덕순이 동생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흔들리지 않도록 최대한 힘을 주었습니다. 나는 항상 이 집을 위해 살아왔어. 근데 이제 나도 내 행복 찾을 권리 있잖아. 돈 많은 집에 가면 고생 안 해도 돼. 나는 그게 좋아. 어머니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 집이 어떤 집이냐? 좋은 집이에요. 한양 양반 댁이에요. 그래서 가면 우리는 못 보는 거냐? 덕수는 그 질문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네, 한 글자. 단 한 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 글자 안에 덕순의 모든 감정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미안함이, 사랑이, 슬픔이, 결심이. 어머니가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복남이는 이미 눈물을 참지 못하고 돌아앉았습니다. 그러더니 어머니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가거라. 그 말이 덕순에게는 칼처럼 꽂혔습니다. 붙잡아 주셨으면 싶었습니다. 아니, 안 됩니다. 붙잡으시면 안 됩니다. 덕순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전날 밤 몰래 싸두었던 것이었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옷 2벌과 마당에 핀 꽃 한 송이를 말려 종이에 싼 것, 그리고 어머니 손을 꼭 쥐며 만든 작은 기억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덕순이 대문을 향해 걸어가는데 복남이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누나, 진짜로 가는 거야? 이러면 안 돼. 덕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문을 나서며 덕순은 딱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마루에 앉아 계셨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 덕순이 보이지 않으시면서도
덕순이 있는 방향을 향해 고개를 들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눈에 새겨졌습니다. 덕순은 다시 앞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매파 도씨 할머니가 기다리는 마을 어귀를 향해, 한양으로 향하는 낯선 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이 칼을 밟는 것 같았습니다. 한양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도씨 할머니와 함께 가마를 타고 이틀을 달려 도착한 한양 김대감댁은 처음 보기에는 번듯한 기와집이었습니다. 높은 담장에 대문 위에는 기와가 얹혀 있고 문 앞에는 하인이 둘씩 서 있었습니다. 외관만 보면 권세 있는 집안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덕수는 이 집의 공기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채에서 울음소리가 새어나오는 것 같았고 하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 구석에는 빨래가 방치된 채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덕순을 맞이한 것은 김대감의 부인 박씨마님이었습니다.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얼굴은 날카로운 선들로 가득했습니다. 덕순을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어디서 왔다고? 함경도. 거기는 뭘 먹기에 이리 검은 얼굴에 손은 또 이게 뭐야? 일하는 여자처럼 생겼네. 도씨 할머니가 옆에서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굴욕이었지만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덕수는 자신의 남편이 될 사람을 처음 보았습니다. 김대감의 외아들 김서방은 26살이었지만 보기에는 40처럼 보였습니다. 폐병이 오래되어 얼굴은 창백하고 볼에는 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침을 자주 했는데 그 소리가 멈추지 않고 이어질 때는 방 안에 있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맑았습니다. 덕순을 처음 본 순간 그가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집에 오게 해서. 덕순은 그 말에 순간 멈칫했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안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덕순의 첫 대답이었습니다. 결혼식은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패백이 있었지만 박씨마님은 내내 못마땅한 표정이었고 연애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가 지나고 덕순은 이 집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은 처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부엌에서 불을 지피는 것부터 마당을 쓸고 안방 청소를 하고 남편의 약을 다리고 식사를 차리고 빨래를 하고 시어머니의 심부름을 하고 밤에는 또 남편의 기침 수발을 드는 것까지. 덕순이 쉬는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박씨 마님이 특히 잔인했던 것은 덕순이 무언가를 잘해도 칭찬은 없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온 집안이 떠나가도록 구박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방이 조금 더우면 왜 이리 뜨겁냐고, 조금 차면 왜 이리 식었냐고, 빨래를 삶으면 왜 샀냐고, 안 삶으면 왜 안 샀냐고. 무엇을 해도 트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덕수는 버텼습니다. 버티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품 안에 꼭 넣어 다니는 작은 것 하나. 고향 마당에서 꺾어 말린 국화꽃 한 송이였습니다. 지금쯤 어머니는 어떻게 계실까? 복남이는 밥은 먹고 있을까? 약이 잘 전달되었을까? 도씨 할머니를 통해 박 의원에게 연락을 해두었습니다. 첫 달 약값은 이미 전달되었을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시어머니의 구박 소리가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나는 여기서 버텨야 한다. 어머니 눈이 뜨일 때까지, 복남이가 단단히 설 때까지. 남편 김서방은 의외로 덕순에게 친절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없을 때는 조용히 덕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도 많이 혼났지요? 아닙니다. 거짓말. 그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나는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지도. 그래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하셔야 할 일이 있어요.
몸 잘 돌보셔서 건강해지시는 것. 그 말에 그가 잠시 덕순을 바라보더니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였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가을이 왔고 또 겨울이 왔습니다. 세월은 덕순을 기다려주지 않았고 덕순은 세월 속에서 조금씩 달아가고 있었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은 사람을 참 많이 바꿔놓습니다. 한양 김대감 댁에서 5년을 보낸 덕순을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이 여인이 22살에 이 집에 들어왔다는 것을 믿지 못할 것입니다. 27이지만 30 중반으로 보이는 얼굴, 햇볕과 고생으로 거칠어진 피부, 손은 더욱 굳고 굳어 이제는 그 거칠기가 돌처럼 느껴졌습니다. 밤마다 남편의 기침 소리에 잠을 설친 탓인지 눈 아래에는 항상 그늘이 졌습니다. 반면 고향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덕순이 집을 떠난 지 2달째 되던 날, 박 의원의 집으로 익명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도씨 할머니가 대신 심부름을 온 것이었는데 그녀는 약값에 해당하는 은자를 박 의원에게 전달하며 말했습니다. 이 돈으로 최 씨 눈 고칠 약을 지어서 익명으로 전달해 주세요. 누가 보냈는지는 절대 말하지 말고요. 박 의원은 처음에 의아했지만 곧 짐작이 갔습니다. 덕순이가 보낸 것이구나.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즉시 청나라 약재를 수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 최 씨 어머니는 하루하루 다려지는 약을 꾸준히 마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2달째 희미하게 빛과 어둠이 구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달째 되는 어느 날 아침, 어머니의 눈에 세상이 들어왔습니다. 복남아, 복남아.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복남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눈이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던 눈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해 보여요? 저 보여요? 보여. 두 모자가 얼싸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마당이, 하늘이, 나무가, 세상이 다시 어머니의 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한 일은 마당을 걸어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2발로 다른 사람의 손을 잡지 않고 마당을 한 바퀴 도는 것. 흙을 밟고 하늘을 보고 담장 넘어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마당 한쪽에 핀 국화꽃을 보고 멈추었습니다. 덕순이 떠나기 전 이 꽃을 좋아했는데, 이 꽃을 꺾어 다니곤 했는데, 어머니의 가슴속 어딘가가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어머니의 마음에는 덕순에 대한 상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진 말들, 엄에 수발드는 거 지긋지긋해라던 말, 내 인생 살고 싶다던 말, 그 말들이 눈이 떠진 지금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웃들은 수군댔습니다. 최 씨 큰딸이 결국 눈먼 어미 두고 도망쳤다던데. 돈에 눈이 멀어 가족을 판 거 아니냐. 그러면서 눈이 떠졌다고 좋아하면 어떡하냐? 그 말들이 어머니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지만 가슴 한켠이 아렸습니다. 복남이는 눈이 떠진 어머니를 보며 기뻐하면서도 누나에 대한 분노를 키워갔습니다. 그 약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보냈는지 알지 못한 채 마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사이 복남이는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마을 훈장에게 찾아가 자신의 처지를 솔직히 말하고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훈장은 흔쾌히 받아주었습니다. 총명한 복남이는 빠르게 실력을 키웠습니다. 1년, 2년, 3년. 복남이는 자라고 또 자랐습니다. 그리고 한양에서는 덕순이 닳고 또 달아갔습니다. 이 두 장면이 교차되는 것을 보십시오. 덕순이 새벽 부엌에서 불을 지피고 기침하는 남편 곁을 지킬 때 복남이는 촛불 아래서 책을 읽었습니다. 덕순이 시어머니에게 꾸지람을 들으며 눈물을 삼킬 때 어머니는 눈으로 밭을 보며 나무를 뜯었습니다. 덕순의 얼굴이 해를 거듭할수록 거칠어질 때 복남이의 어깨는 점점 반듯하게 펴졌습니다. 그것이 덕순이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자신의 젊음과 삶으로 가족의 삶을 사들인 것입니다. 덕수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덕순이 집을 떠난 지 5년째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복남이가 과거에 급제하였습니다. 그것도 병과 수석이었습니다. 시험장에서 마지막 답안지를 제출할 때 복남이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떨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그가 해온 것이 전부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으니까. 급제 소식이 마을에 퍼지자 어머니는 마당에서 엉엉 우셨습니다. 이웃들이 몰려와 축하를 건넸고 어머니는 흙 위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저 세상에 있는 남편에게도 이 자리까지 와준 아들에게도. 그리고 이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복남이의 첫 부임지가 한양이라는 것. 암행어사는 아니었지만 한양 사원부의 말단 관리로 발령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복남이에게 딱 하나를 부탁했습니다. 복남아, 한양 가면 내 누나 한번 찾아봐라. 복남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누나요? 그래. 아무리 나한테 모진 말을 하고 갔어도 내 딸이야. 잘 지내는지 한 번만 봐라. 복남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은 어머니를 위한 것이었을 뿐 복남이 마음속에는 아직 뭉쳐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눈먼 어머니를 버리고 도망간 독한 누이. 마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그 누이. 자신이 힘들었던 5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 한 통 없었던 그 누이. 찾아보겠다. 찾아보겠는데 잘 지내는지 확인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복남이는 발령 첫날부터 수소문을 시작했습니다. 함경도에서 올라온 처녀가 한양 어느 양반댁에 시집갔다는 소식. 매파들과 주막을 돌아다니며 물어보자 도씨 할머니가 연결해준 혼사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미 고인이 된 도씨 할머니 대신 아는 사람을 통해 한양 김대감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남이는 그 집 이름을 듣는 순간 멈추었습니다. 김대감댁이라면 그가 알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원부에서도 소문이 자자한 집이었습니다. 탐욕스럽고 사람 위에 군림하기를 좋아하는 노회한 대감. 아들은 병자로 이미 한동안 전에 사망했다는 소문도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집 며느리가 남편 사망 후 쫓겨났다는 이야기도. 복남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나가 그 집에 있었다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분노가 더 컸습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채, 알고 싶지도 않은 채 복남이는 쫓겨난 누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필 그 집이었을까? 왜 그 집에 들어간 것일까?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돈에 눈이 멀어 어미를 버리고 간 딸이 양반집 며느리 소리나 들으며 잘 살고 있을 거라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남이가 공무로 이동하던 중 시장통에서 낯익은 실루엣을 보았습니다. 행색이 남루하고 얼굴이 초라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걸음걸이, 그 등의 굽은 선이 묘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복남이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설마. 그 여인은 복남이를 보지 못한 채 골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복남이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이 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여인을 찾아야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지만 지금은 아직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복남이는 발걸음을 다시 옮겼습니다. 하지만 뒤통수가 자꾸만 당겼습니다. 그해 겨울 초입이었습니다. 남편 김서방이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자가 사는 것보다 오래 버텼다고 사람들은 수군댔지만 덕수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새벽마다 약을 다리고 밤마다 등을 두드려주고 기침이 심할 때는 밤을 꼬박 새우며 곁을 지킨 것이 5년이었습니다. 그 정성이 그를 조금 더 오래 살게 했다고 덕수는 생각했습니다. 장례가 치러지고 나서 박씨마님이 덕순을 불렀습니다.
네, 쓸 날이 다 됐어. 그 한마디가 다였습니다. 박씨마님은 덕순에게 돌아갈 노잣돈 한 푼 없이 며칠 안에 집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덕순이 항의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끝이라는 것을. 덕순은 그날로 짐을 쌌습니다. 짐이라 해봤자 보따리 하나였습니다. 들어올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들어올 때는 22살의 얼굴이었고 나갈 때는 27의 얼굴이라는 것. 그 5년이 전부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대문을 나서며 덕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들어올 때처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덕순이 아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리로 나온 덕순에게 겨울 한양은 참으로 매정하게 느껴졌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것은 안 됩니다. 돌아가면 어머니가 알게 됩니다. 자신이 왜 갔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알게 되면 어머니가 평생 가슴을 치실 것입니다. 그것만큼은 덕순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덕순은 한양 변두리의 주막에 자리를 얻어 허드레쉬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밥값과 잠자리를 해결하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딱딱한 마룻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몸은 쉬어도 마음은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복남이의 수소문이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사원부 일을 하면서 복남이는 마을 매파들과 양반댁 하인들을 통해 한양 김 대감댁 며느리가 쫓겨났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가 한양 변두리 어딘가에서 허드레쉬를 한다는 소문까지 들었습니다. 복남이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그 빠름이 걱정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복남이 자신도 명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한편 덕수는 어느 날 시장통을 지나다가 그나 지근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반듯하게 편 어깨, 관복의 끝자락, 그리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보인 얼굴, 복남이었습니다. 덕수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반가웠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덕수는 몸을 돌려 골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숨었습니다. 담장 뒤에 등을 기대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습니다. 안 된다. 만나면 안 된다. 복남이가 자신의 진짜 사정을 알게 되면 어머니에게 다 알려질 것입니다. 어머니가 가슴을 칠 것입니다. 그리고 덕순이 지금 이 모습으로 나타나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해졌는지를 온 가족이 알게 될 것입니다. 덕수는 골목 안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복남이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잘 자랐구나. 정말 잘 자랐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니, 충분해야 했습니다. 복남이의 추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소문 끝에 복남이는 변두리 주막의 이름을 알아냈고 어느 이른 아침 그 주막 앞에 섰습니다. 관복이 아닌 평민 복장이었습니다. 덕순을 긴장시키지 않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분노를 숨기기 위해서였을까요? 주막 안으로 들어서자 안악 몇 명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구석에서 구유를 닦고 있는 여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무명 저고리에 머리는 성글게 올려 메었고 등은 살짝 굽어 있었습니다. 복남이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덕순이었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치는 순간 덕순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지나갔습니다. 반가움, 그리움, 당혹감, 두려움, 그리고 이내 표정이 굳었습니다. 복남이도 굳었습니다. 5년 만에 본 누이는 그가 기억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5년 전에도 고생이 많았지만 그래도 눈빛만큼은 맑았던 덕순이 지금은 눈 밑에 그늘이 지고 얼굴은 세월을 이기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차림새도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이게 돈 많은 한양 양반댁 마님의 모습인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복남이의 마음속에서 오래 쌓인 감정이 더 빨리 올라왔습니다. 누이, 복남아. 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찾았습니다. 복남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렸습니다. 이런 곳에 계셨군요. 덕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그리 독하셨습니까? 복남이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눈먼 어미 두고 그것도 그 모진 말 쏟아놓고 그냥 가버리시다니.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치며 사셨는지 아십니까? 마을 사람들이 누이를 손가락질할 때 어머니가 얼마나 아파하셨는지 아십니까? 덕수는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변명하고 싶었습니다.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설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가 알게 됩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돈에 눈이 멀어 어미를 버리셨으니 꼴이 참 좋습니다. 한양 양반댁 마님으로 잘 사시는 줄 알았더니 일이 되셨군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혔지만 덕수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참으며 동생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어깨가 반듯했습니다. 얼굴에 젊음이 넘쳤습니다. 관리가 된 것이 눈빛에서 보였습니다. 참, 잘 자랐다. 정말 잘 자랐어. 덕순의 입에서 나온 것은 변명도 사과도 아니었습니다. 복남아, 어매는 잘 계시니? 복남이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게 지금 하실 말씀이에요? 복남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매를 버리고 간 분이 어매가 잘 계시냐고요? 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계셔요. 눈도 뜨셨고. 그 말에 덕순의 눈에 드디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이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는 덕순 자신도 몰랐습니다. 다행이다. 복남이는 그 눈물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미를 버리고 간 사람이 왜 저렇게 우는 것인가? 그 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복남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면 난 이만. 덕순이 다시 고개를 숙이며 걸레를 집어 들었습니다. 복남이가 돌아서서 주막을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덕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잘 살아. 복남아. 잘 살아. 그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들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덕순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복남이가 다녀가고 나서 덕수는 주막 주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칠 더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곧 떠날 것 같습니다. 주막 주인 안악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어딜 가려고? 멀리요. 그게 다였습니다. 덕수는 자신의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사방이 조용했습니다. 주막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고 복도에서는 가끔 사람 발소리가 났습니다. 덕수는 방 한가운데에 멍하니 앉았습니다. 무릎을 세우고 두 팔로 감싸 안은 채 5년이었습니다. 5년 동안 버텨왔습니다. 어머니의 눈을 위해, 복남이를 위해.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눈이 뜨였고 복남이는 관리가 되었습니다. 덕순이 원한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덕순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덕순은 품에서 작은 종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5년 전 고향 마당에서 꺾어 말린 국화꽃이었습니다. 이제는 너무 말라 건드리면 부스러질 것 같은 꽃이 피었지만 덕수는 그것을 소중하게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메, 이제 진짜 다 됐어.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덕순의 눈에서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한 방울이 떨어지더니 이내 둑이 무너지듯 흘러내렸습니다. 이상한 것은 슬픈 것 같기도 하고 슬프지 않은 것 같기도 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덕순이 느끼는 것은 슬픔이라기보다는 어떤 비움 같은 것이었습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텅 비어버린 것 같은 느낌, 마치 오래된 강이 물이 다 빠져버려 강바닥만 남은 것 같은
몸도 이미 한계였습니다. 5년의 고생이 쌓이고 쌓여 요즘은 조금만 일해도 몸이 욱신거렸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은 탓인지 어지러움도 잦았습니다. 찬 마룻바닥에 누우면 뼈가 아팠습니다. 덕수는 천천히 몸을 눕혔습니다. 내 몫은 다 했다. 어매가 눈을 떴으니, 복남이가 자기 자리를 잡았으니 나는 여기서 쉬어도 되겠다. 그 생각은 이로처럼 들렸지만 어딘가 위험한 냄새가 났습니다. 쉰다는 것이 그냥 쉬는 것인지 아니면 더 깊은 의미인지 덕순 자신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바깥에서는 겨울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한편 그날 밤 복남이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누이와의 만남을 반추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하니 이상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분명 돈에 눈이 멀어간 사람이라면 지금쯤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야 할 것인데 왜 변두리 주막에서 구유를 닦고 있었는가? 그 초라한 차림새는 왜였는가? 그리고 가장 이상한 거, 자신이 그렇게 모진 말을 했는데 누이가 한 말이라곤 딱 하나였습니다. 어매는 잘 계시니? 그리고 눈이 뜨였다는 말을 듣고 흘린 눈물. 복남이는 그 장면을 떠올리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뭔가 내가 모르는 게 있다. 그 생각이 들자마자 복남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양에 와서 알게 된 사람 중에 박 의원이 이 마을 어딘가에 와 있다는 말을 들은 것이 생각났습니다. 내일 아침 그를 찾아가야겠다고 복남이는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모든 것을 바꾸게 됩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복남이는 한양에 올라와 있다는 박 의원을 찾았습니다. 박 의원은 이제 환갑이 넘은 나이였지만 아직도 정정했고 약재를 구하러 한양에 왔다가 며칠 묵고 있는 참이었습니다. 복남이가 찾아왔다는 말을 듣고 박 의원은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복남 도령하니 이제 관리가 되셨군요. 박 의원 어른, 제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앉아요. 앉아.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복남이가 바로 물었습니다. 5년 전 저희 어머니 눈 고치는데 쓴 약값, 그게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박 의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말하면 안 된다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그 부탁한 분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박 의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남이가 계속했습니다.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미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냥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박 의원이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씨 할머니 편에 은자가 왔습니다. 한양 어느 양반 댁에 들어간 처녀가 보낸 것이라 했습니다. 어머니 눈 고칠 약을 사서 익명으로 전달해 달라고. 그 돈이 정확히 어머니 석 달치 약값이었습니다. 복남이는 그 말을 들으며 등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박 의원이 이어 말했습니다. 이듬해에도 돈이 왔습니다. 복남 도령 서당 비용이라며. 그 다음 해에도요. 그렇게 3년 동안 끊임없이 왔습니다. 복남이의 눈에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누나가 보낸 것이었습니까? 그 처녀가 스스로 말하지 않았으니 확신은 못합니다만 도씨 할머니도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넌지시 말씀하셨습니다. 그 처녀가 가족을 위해 자기 인생을 판 것이라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남이에게 5년간 이해하지 못했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왜 누이가 그 집에 갔는지, 왜 돌아오지 않았는지, 왜 연락 한 통 없었는지, 왜 그 모진 말을 하고 떠났는지, 왜 자신이 비난을 퍼부었을 때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는지, 왜 그 눈물을 흘렸는지, 전부였습니다. 다 설명이 됐습니다. 복남이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관리가 된 20이 넘은 사내가 박 의원 앞에서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제가 누이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미를 버린 독한 사람이라고. 꼴 좋다고. 어르신. 예. 지금 당장 고향에 어머니 모시러 가야 합니다. 복남이가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복남이는 급히 말을 구했습니다. 공문을 하나 써서 사원부에 사흘의 말미를 청하고 바로 그날 낮에 고향으로 달렸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한양 거리를 울렸습니다. 어메, 제가 갑니다. 우리 같이 가서 누이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덕순을 찾기 위한 절박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복남이가 고향에 도착한 것은 이틀 후였습니다.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누이가 어디에 있었는지, 왜 갔었는지, 그리고 약값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말하는 내내 복남이의 목소리가 떨렸고, 다 듣고 난 어머니는 방 안에서 혼자 오랫동안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마침내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당장 가자. 어메, 추운데. 가자고 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단호해 복남이는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한양으로 출발한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복남이가 가마 한 채를 구했고 어머니를 태워 한양을 향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한양의 주막에서는 이미 덕순이 없었습니다. 주막 안악의 말에 따르면 덕순이 이틀 전부터 밥도 먹지 않고 방에만 있더니 어젯밤부터 아예 나오질 않는다고 했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어 걱정이 된 참이었다고. 복남이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누이, 저예요. 복남이에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밀었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몸을 감쌌습니다. 화로가 꺼진 지 오래인 것 같았습니다. 구석 자리에 덕순이 이불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차게 식어 있었습니다. 누이. 복남이가 덕순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덕순이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게, 복남아?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복남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덕순을 일으켜 앉혔습니다. 그 순간 방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니는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덕순을 보았습니다. 5년 만에 두 눈을 뜨고 처음으로 보는 딸의 얼굴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봤던 덕순은 22살이었는데 지금의 덕순은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차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덕순도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 눈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흐릿하지 않고 뿌옇지 않고 맑게 빛나는 눈이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메. 덕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머니가 성큼성큼 걸어와 덕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딸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뜨거운 손이었습니다. 덕순의 볼을 더듬는 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몹쓸 거사. 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내 눈이 뭐라고 내 인생을 팔았느냐. 이 바보 같은 거사. 덕순이 입술을 떨었습니다. 5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것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메, 이제 내 얼굴 보이지? 보여. 어때? 많이 늙었어? 어머니가 울음 속에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많이 늙었어, 이 못난 거사. 근데 우리 덕순이야. 우리 덕순이 맞아. 그 말에 덕순이 어머니의 품으로 쓰러지듯 안겼습니다. 어머니가 두 팔로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한꺼번에 울었습니다. 복남이도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세 식구가 한 덩어리가 되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치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첫 장면과 같은 눈보라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새 식구를 감싸 논기는 무엇으로도 식지 않았습니다. 복남이가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누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말을 해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덕순이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됐어. 됐어. 복남아, 잘 자랐어. 그걸로 됐어. 그리고 덕수는 어머니의 눈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빛을 담은 맑은 두 눈을, 그 눈에 자신의 얼굴이 담겨 있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충분했습니다. 그로부터 또 한 해가 지났습니다. 함경도 산골 마을 봄날이었습니다. 5년 전 그 스산했던 초가집이 있던 자리에 이제는 번듯한 기와집이 서 있습니다. 아직 크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담장이 튼튼하고 대문이 든든하고 마당에는 봄꽃들이 가득합니다. 복남이가 첫 녹봉을 받아 가장 먼저 한 일이 어머니와 무이가 살 집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평상이 놓여 있습니다. 그 평상 위에 어머니와 덕순이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어머니는 바느질을 하고 있습니다. 5년 전에는 눈이 없어 할 수 없었던 바느질을 이제는 두 눈으로 실을 꿰고 천을 오려 바느질을 합니다. 그 손놀림이 아직 어색하지만 무엇보다도 기쁩니다. 바느질 자체보다 볼 수 있다는 것이. 덕수는 그 옆에서 봄볕에 눈을 가늘게 뜨고 앉아 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것이 덕순에게는 이제껏 살면서 가장 낯선 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냥 볕을 쬐는 것. 마당 한켠에서 닭 한 마리가 꼬꼬하고 울었습니다. 담장 너머로는 마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 마당에 핀 국화꽃 잎새를 흔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바느질을 멈추고 덕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덕순아. 응? 배고프냐? 덕순이 웃었습니다. 방금 밥 먹었잖아요, 어메. 그래도 물어봤다. 두 사람이 같이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5년 전에는 잊어버린 것 같았던 그 웃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바느질로 눈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돌아온 날 밤, 나 혼자 한참 울었어. 알아요. 그때 내 얼굴을 처음 봤잖아. 5년 만에. 근데 내가 우리 덕순이 얼굴을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 눈이 안 보이는 동안에도 덕순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많이 늙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게. 근데 있잖아. 응? 그래도 예뻐. 여전히 우리 덕순이야. 덕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마당 끝에서 살인문이 열리며 복남이가 들어왔습니다. 관복 차림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쉬는 날인지 편한 옷을 입고 손에는 떡 한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메, 누이, 시장에서 사왔어요. 송편이래요. 그거 좋아하는 건 너야. 덕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이도 좋아하잖아. 내가 언제? 어릴 때 내 건 맨날 빼앗아 먹었잖아. 그건 내가 안 먹길래. 어머니가 두 남매의 티격태격을 보며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바느질을 계속했습니다. 이 소리, 이 공기, 이 온기가 너무 좋아서 오래오래 새기고 싶어서 평상 위에 세 식구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떡을 나눠 먹으며 봄볕을 받으며 마당에 꽃들이 피어 있고 닭이 울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5년 전에 그 스산하고 차가운 첫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눈보라 속에서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며 버선을 꿰매던 덕순을, 그 춥고 처절했던 밤을. 지금 이 장면은 그와 완벽하게 반대입니다. 따뜻한 봄볕, 편안히 앉은 세 식구, 웃음소리, 밤 냄새, 꽃향기. 이것이 덕순이 지옥불에라도 뛰어들겠다던 그 약속의 결실이었습니다. 모진 말로 가족을 떠나보내며 홀로 삼켰던 피눈물의 결실이었습니다.
5년 동안 닳고 다르면서도 희망 하나를 놓지 않았던 그 마음의 결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덕순이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진짜 사랑은 말이 아니라 침묵으로 증명되는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한다는 한마디보다 지긋지긋하다는 거짓말이 더 큰 사랑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언제나 반드시 언젠가는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담벼락 너머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 앞으로도 저 담벼락의 아담이 여러분 곁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